자, 여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강의를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광주 모임에서 제가 행위 이론까지 했어요. 성향 이론까지 했고 테마 19번을 이제 넘어가서 총괄 이론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총괄 이론은 여기에서 기출 빈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총괄의 특징을 보면요. 사건의 어떤 단일한 과정의 한 부분을 생각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건들과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특정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위치시킨다. 그래서 사건의 전후 맥락 속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틀러의 이제 어떤 그 침략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서로 연결시켜 갖고 시틀러의 자기 팽창 어떤 욕구, 야심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방법이 이 뭐냐면 총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총괄 이론은 개념의 틀을 이제 빌렸지만 개념은 외적 기준을 가지고 이제 묶잖아요. 근데 총괄은 내적 기준을 가지고 묶어. 그래가지고 일관된 의도와 동기 같은 내적 기준과 내적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적 기준을 묶었기 때문에 어떤 인과적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 총괄적 설명과 보통 개념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 인과적 설명을 하냐 못하냐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근데 총괄은 그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 왜? 내적 동기로 묶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틀레 자기 팽창이나 이런 것들, 욕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틀레 집권의 원인, 이렇게 할 때 이제 1929년 대공황이 경제 턱박에서 시틀러가 집권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경제적 대공황이라는 것은 원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과적 설명이 돼. 그렇지만 이거는 내적 동기도 묶어냈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의 어떤 이렇게 그 발언, 이런 것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총괄적 설명할 때 인과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시, 그러니까 원인을 이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뭘 같이 해야 되냐면 원인을 같이 제공해 줘야 돼요. 총괄적 설명에 없는 원인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그 사건이 실제 무엇인가, 사실 무엇인가,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이 되었는가, 이게 그러니까 사건의 그런 실체와 가정이 중요하다. 실체와 가정이 중요한 거지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인이. 자, 그다음에 총괄은 일반화를 이제 일반화를 가지고 있지만 요때 일반화라는 것은 일반화의 특징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보편적 일반화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와 일정한 장소에 적용되는 제한된 일반화예요. 제한된 일반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반화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보편적 일반화와 제한된 일반화인데 그 중에 제한된 일반화에 속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총괄 분류해서 맥컬레프의 분류해서 뭐 적용 범위나 특성에 따라 일반적 총괄 개념, 다이난 총괄 개념, 그 다음에 형식적 총괄 개념, 성역적 총괄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노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교수학습 유의점은 뭐냐면 일단 역사학습에서 총괄 개념을 이용한 학습과 그렇지 않는 학습을 조화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총괄에서는 뭐가 빠졌죠? 원인이 빠졌죠? 예, 내적 동기로 묶었기 때문에 원인이 빠졌기 때문에 뭐와 뭐를 같이 해야 되냐면 원인과 배경에 대한 학습이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 개념에 이용한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제 교사 중심의 설명 방식과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설명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총괄 학습의 장점과 장점이야. 요거는 한두 가지 외워두셔야죠.
자, 총괄이라는 것은 개념의 틀을 묶어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사건을 종합하고 분류하거나 잘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학습의 구조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인연과 동향과 관련시켜 이해하여 상호작용과 관련된 전체 일부를 파악한다. 그래서 총괄은 간접론의 영향을 또 받았지만 또 실증론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간접론하고 차이점이 있어. 간접론은 개별적인 사건들만 다루죠. 근데 총괄은 개별적 사건들 하나의 틀에 묶어서 같이 달아요. 그래서 상호 연관성을 다룬다는 거. 그래서 사건들 간의 어떤 관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히틀러의 여러 침략 정책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거나 슈텐델을 점령하거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사건들을 뭐냐면 하나로 그 히틀러의 대침략과 자기 팽창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 묶어가지고 전체 속의 하나의 일부로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의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건들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면 관련 정보를 찾는데도 유용하고 특히 이걸 통해 역사적 사고를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역교동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모르면 무조건 역사적 사고를 기여한다. 장점 써볼 때 이런 건데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역사적 사고적 기여를 쓰면 보통 한 30% 40% 맞아요. 웬만한 건 다 걸려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역사적 사고적 기여 외에도 뭐 학생들 흥미를 자극시킨다. 이런 말도 거의 대부분 그 3, 40%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면 만약에.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뭘로 묶었기 때문에 그건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로 묶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묶었기 때문에 이게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단점으로서 이제 뭐냐면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총괄로 설명할 수 없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어떤 의도와 동기 이런 것들을 묶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역사,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경제사라든지 전쟁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역사적 과정을 객관적인과 주관적으로 같이 보는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좀 결여됐고 의도와 동기에 초점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분석에 맞춰서 역사적 설명의 본질에 벗어난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이게 있는데 총괄은 인과관계가 없죠. 원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총괄은 실증론하고 관념론을 서로 결합시켜갖고 만든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설명 방식에도 속하는 개념이 총괄이죠. 그래서 총괄은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선 다루진 않았지만 그 남색책에 보면 총괄 개념이 아까 그 간념론하고 실증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념론과 실증론의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한번 이제 남색책에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 이론을 보죠. 보통 이 삐아제 이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됐죠. 하나가 이제 어떤 이론이냐면 우리가 이제 연령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삐아제 이론은 인지적 구성주의. 네,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연령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전조작기, 뭐 부채 조작기, 형식 조작기 해갖고 이렇게 이제 아동이 이제 발달 순서를 연령의 발달에 따라서 역사의식, 인식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연령 발달 단계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구성주의라는 건 동화 조정 평형 아시죠? 그래서 동화 조정 평형을 통해서 지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요번에 보니까 이제 교육학에서 구성주의가 나왔더라고요. 비고츠키의 그 사회적 구성주의인가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삐아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제일 반대가 심했던 것이 뭐냐면 연령 발달 단계야. 예. 그래서 나이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역론자.
그 다음에 영역 고유 인지론자. 그 다음 삐아제 이론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역 중립 인지론자라고 하죠.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적용하는 시도는 역사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과도 있었고 수학과도 있었고 다른 과도 다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역 중립 인지론자든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연령 발달 단계를. 그렇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영역 고유 인지론은 각 교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주장이고요. 역사과에서 영역 중립인조론자들 대표적인 뭘까요? 삐아제, 필 할레 모델이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 기출 문제를 보면 되게 이제 그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영역 중립 이론과 영역 고유 인조론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역 중립 이론은 삐아제 이론을 적용하는 거고 이건 뭐와 연결되냐면 일반론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역 고유 인지론 있죠? 요거는 삐아제 이론을 거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역론자하고 연결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 앞에는 이제 일반론 영역론 비교는 각자 보시고 요거 영역 중립인지론과 영역 고유인지론 비교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남색 책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제 그 삐아제 이론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삐아제 이론은.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한물 갔는지 아니면 이제 뭐 해당하는 그 교수님이 출제를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 요즘에는. 그렇지만 또 이제 한동안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요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영역 중립인지론자는 누구의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였죠. 연령 발달 단계에. 자, 그래서 역사의식. 예전에 이제 전 시간에 했지만 역사의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역사의식하고 심리적 역사의식.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회적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삐아제 이론을 반대해서 역사의식이 발달되려면 어떤 역사에 대한 흥미와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있고 심리적 역사의식은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자. 그런 사람인데 사회적 역사의식의 대표적인 사람이 류젠의 어떤 역사의식이고 심리적 역사의식은 이제 사이토의 역사의식에 연결되는데 자, 하여튼 여기에서 그 역교론에서 이제 말하는 역사의식은 사고력의 발달 원인을 얘기해요. 애들이 이제 사고력의 발달이 어떻게 이러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못하죠. 예. 그래서 발달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제 영역 중립인주는 연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심리적 역사의식이 연결돼 있고 이에 반해 영역 고인주론자는 역사의 내용과 구조, 원리의 다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역사에 관심이 흥미가 있고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역사의식의 발달이 일어나진다. 여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교육이 언제 절정한 교육시가 뭐냐? 자, 영역 중립인주는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고는 가설 영역적 사고고 가설 영역적 사고는 뭐냐면 언제 나타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시킨 게 또 뭐냐면 약간 늦게 나타난다. 다른 교과보다. 그래서 연령 지체가 일어난다. 요것도 있죠. 그렇지만 영역 고유인주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모든 시기에 가능하다. 그래갖고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모든 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야. 심지어는 애들에게 어렵게 생각한 고대사 있죠. 먼 시간적 거리에 있는 고대사도 이항 대비적 방식 같은 거 있죠. 이간이나 이항 대비적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애들에게 초등학교 애들에게 상고사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교육 내용 조직은 얘들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이 조직되고 영역 고유 인지론자는 학습의 계열성, 학문의 구조 조직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운 다음에 곱셈 나눗셈 배우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지론은 우리가 이제 있는 구성주의죠. 참고로 이 구성주의는 그 삐아제 이론도 있고 비고치피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삐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비고치피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 두 가지 있는데 요거는 영역 중립 인지에 속하지만
그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도 이걸 받아들여요. 구성주의를. 그래서 이 영역 고유 인지론은 삐아제 이론을 비판하지만 삐아제 구성주의 이론은 또 받아들여. 역사과 체제 맞다고 해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색책이나 이런 데서 파라다임적 사고가 많이 있어요. 파라다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제임스 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만든 지식은 양적인 누적을 통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전환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죠. 청동설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지동설, 이제는 청동설과 관련된 지식이 누적됐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거꾸로다 하면서 지동설에 관련된 지식이 누적되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이런 연령 발달 단계도 이런 이제 전조잡기, 구체조잡기, 형식조잡기 할 때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어떤 양적인 누적을 통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양적 누적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계기가 돼서 연령이 돼가지고 질적 계기가 된다는 거, 질적 변화가.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단계를 애들은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가면서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죠. 그거는 이제 더 잊어먹기 때문에. 왜? 인지 발달이 바뀔 때마다 예전의 기억들이 뭐냐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질적 전환 단계, 각 단계마다 질적 전환에 따라서 인지 발달이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고유 인지론자들, 이제 내러티브를 이제 하죠. 원래 내러티브는 그 신사학 계열,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이제 받아들인 신사학 계열에서 거의 무시당했어요. 이게 문학이지, 뭐냐면, 역사냐. 근데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불면서, 다시 이제 내러티브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상당히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내러티브는 인지 방식이기도 하고, 뭐 서술 방식이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 쓰여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내러티브 방식이 이제 많이 나왔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발달교육과정, 연령 발달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인적 능력 따라서 교육과정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 고인지도자는 아까 침에 학습의 계열성, 학문의 조직,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직을 해야 된다. 그다음 계열성이 있죠. 계열성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영역 중립 민주의 대표적인 계열성이 뭐예요? 나성형 교육과정이죠. 나성형 교육과정.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환경학대법도 여기 속해요. 환경학대법. 근데 대개 보면 영역중립 인지는 환경학대법이라고 얘기하고, 나성형 교육과정은 이제 얘기를 안 해요. 나성형 교육과정은 역사과가 아니라 좀 사회과하고 관련돼 있고, 근데 어떤 부분, 그럼 나성형 교육과정은 학문의 계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 영역중립 인지론이 아니라 영역 고인주에 속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예매해. 왜? 일단은 제가 영역 중립 인조는 포함되긴 적어놨지만 실제로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성형 교육과정은 영역 중립 인조, 애들의 어떤 인지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작동적, 상징적 인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지식의 계열성도 강조하기 때문에 영역 본인 인지론과 영역 중립 인지 이론을 플러스 시켜놨어. 근데 파란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성형 교정, 불운의 이론을 거기 영역중립 인지론에 그냥 이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적어놨긴 했는데 실제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원칙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학문적 계열성과 심리적 계열성이 같이 있는 거야. 이군요. 그렇지만 이제 역교론에서는 나성형 교육과정은 거의 안 나오고 예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역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 통합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역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왔다, 지금까지. 환경학대법만 나왔고, 되게 환경학대법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환경학대법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됐는가, 이런 측면과, 그 다음에 환경학대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와. 예. 긍정적으로 안 보죠. 왜냐면 이 환경학대법이 약간 이제 저 지리과, 사회과, 뭐 이런 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삐아제 펠랄레 모델이라고 유명하죠. 삐아제 이론을 역사과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에르가 할렘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가 피아제 피할렘 모델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시험 문제 관련돼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은근히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자, 하여튼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이 피아이드나 할렘은 이제 1960년 영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어떻게 역사에 적용할 것인가 연구를 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 공통된 연구는 여기 나와 있죠. 일단은 역사적 사고는 가설 영역적 사고고 근데 가설 영역적 사고는 다른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때 보이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언제 보인다? 중학교에서 보인다. 그래서 연령 지체를 이제 강조를 했죠. 연령 지체를. 예. 요런 게 이제 주 내용인데요. 자, 그럼 P대 이론을 볼게요. P는 이 사고를 기술과 이제 설명으로 나눴어요. 기술적 사고와 그 다음에 설명적 사고 이렇게 있는데 기술적 사고는 이제 어디와 연결돼서 봤냐면 구체적 조작기와 연결돼서 봤고요. 그 다음에 설명적 사고라는 것은 형식적 조작기와 연결돼서 봤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작이라는 말이 나왔죠. 조작. 예. 조작이라는 말은 삐아제가 정의하기를 뭐냐.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개념화 시킨 거야.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까지 개념화 시킬 때 우리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고 그다음 구체적 조작기는 눈에 보이는 거, 오감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 직물적인 것만 보일 때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역사를 사고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고 이 사람도 동일하게 뭐냐면 요때 제일 발달된 시기가 언제든 중학교 들어와서 발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역사 교육을 이제 본격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주의할 것은 실제 역사 서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형식 조작기나 구체 조작기 딱딱 이렇게 해갖고 양분해서 나눈 게 아니라 어느 시기나 형식 조작기나 구체 조작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 어디가 더 두드러지는 거죠? 구체 조작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들어와서는 형식 조작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뭐 어디는 없고 어느 시기는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예문이 있는데 남색 책에 있는 예문을 볼게요. 일단 기술하고 설명을 좀 약간 정의를 할 필요 있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서술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제 영희가 눈물을 흘렸다. 이거는 기술이게 설명이 있어요. 이거 기술이죠, 기술. 설명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서술뿐만 아니라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렇게 뭐냐면 각종 이론이나 예전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참조해서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희가 눈물 흘렸다. 그러면 이제 설명에서 영희가 너무 슬퍼가지고 예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는 그 잘 예용했던 물건을 보니까 눈물 흘리더라. 그리고 눈물샘을 자극시켜서 눈물 흘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자기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이론이나 일반화를 꺼가지고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남색 책에 이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동차 사례, 뭐 역사적 사례, 뭐 이렇게 또 피대 사례 있는데, 자 일단 뭐 자동차 사례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 업속을 이야기할 때 손과 발의 연속 동작 이야기를 진행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있는 사건들 쭉 서술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 원석을 이야기할 때 기계의 이점인가, 속도의 비율,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일반화, 이런 걸 꺼다 설명을 하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적 사례 같은 경우에 시틀레 등장을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전반의 사건을 형상적 교훈. 그러니까 시틀러가 1933년에 뭐 집권을 했고 집권하는 과정들 쭉 그냥 기술하는 것은 기술이 되는 거죠. 설명이라는 것은 시틀레 등장 원인, 그리고 이전에 어떤 그 사회국가적 국제사회 등장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자기 알고 있는 것들을 꺼다 쓰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설명적 사고가 돼요. 자, 그럼 필에 이제 제시한 사례를 보면 종이와 금속 조각을 주고 물건을 가져간다고 형상적으로 파악한 거. 이건 필의 기술적 사고고요. 화폐 개념은 여기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 상표의 교육 상태를 파악하는 거, 요 형상들을 그러면 이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술은 이 내용 지배적인 어떤 사고로서 이전에 혹은 별도로 획득된 경험과 참조 없이 단지 개별 사건과 형상 부분을 서로 관련 짓는 것으로 추후 일반화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고고, 그 다음에 기납적 방법에 있다. 예. 설명이라는 것은 가능성 의존 사고고 상상력이 필요하고 했는데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화 추론을 통해서 사건의 세세한 부분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상황 영향을 주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눈에 보이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이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고요. 이 형식적 조작기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예전에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유추의 방법이죠. 유추. 자, 그 다음 할렘을 보죠. 할렘은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수학과 과학같이 그 가설 영적 사고다. 역사 사고는. 예.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다른 교과보다는 좀 늦게 나타난다. 연령 시체. 그래갖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남색책에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이거는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인생 경험이 미숙한 애들에게 역사, 특히 이제 그 시대의 동시대가 아니라 저쪽 과거의 역사를 안다는 건 좀 뭐냐면 어렵다. 그래서 다른 교과보다는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지체 항상 자주 언급한 것은 역사는 형식적 조약이지만 다른 과목보다 이제 지체한다.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할렘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이 사람은 역사적 사고력의 역사의식을 머릿속에 내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 집단과 그다음 통제 집단 나눠가지고 뭘 냈죠? 검증을 했죠. 그래서 실험 연구 방법을 도입을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걸 통해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 조작기의 어떤 그 뭐냐면 역사적 사고의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모습을 도입했다? 과학적인 모습을 도입했다. 그래서 예전에 역사를 도덕적이고 당위적이고 가치론적인 추상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걸 이제 실증적 개량적인 차원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는데 남들 했고 그와 함께 이 후속 연구도 유사한 방법론이 많이 전가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했던 삐아제 이론을 비판했던 영역 중립인지론, 영역 고유인지론자들도 그 뭐냐면 삐아제 그 연구 발달을 비판하면서도 일부는 또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연구 발달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죠. 하나가 이제 인진적 사고를 했던 부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소개했던 누제네의 이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자기 이론을 검증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도 다 할렘의 영향이야. 자기 반대파들의 이런 연구 방법론을 차용해가지고 뭐냐면 자기 이론을 검증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영역 그 중립이론의 비판 이것도 예전에 한 3번 정도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소극적 비판과 근원적 비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건 내용은 파란색 있는 내용이죠. 자, 소극적 비판이란 뭐냐면 반은 인정하고 반은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는 존재한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인정하지 못한 것은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뭐냐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구체적 조작기, 기납적 사고다.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잖아. 근데 가설 영역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과학적 사고고 답이 하나잖아. 해석이 하나죠. 이거는 역사학의 특징이 맞지 않다. 그래서 역사학은 뭐냐면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사고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원적 비판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 아예 부정하는 거야.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헛소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논리들이 되게 많고 그 반대 논리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인증적 사고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인증적 사고다. 자, 인증적 사고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두세 문제. 인증적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인증적 사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구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학교 학습과는 별 관련이 없는 짧은 역사 서술의 문장에 서술됐고 질문의 타당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식의 어떤 발달 단계보다 정보 처리 능력에 관련돼 있다. 이 정보 처리 능력은 교육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야.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원리를 뭘로 비유하는 거죠? 컴퓨터로 비유하죠.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받아들일 때 곧바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냐 아니라 일단은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이제 단기 기억 넘어가는데 단기 기억에서 어디까지만 받아들이죠? 다 5 플러스 마이너스 2 많이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많아봤자 7개 정도만 요소만 받아들이고 그걸 부호화시키니까 암기를 계속해가지고 뭘로 넘어가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그때그때 피할할 때마다 끄집어 쓰는 거야. 근데 5 플러스 2라도 단기 기억에서 7개밖에 못 받아들여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똑같이 7개 받아들이지만 장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7개라도 뭐야? 더 넓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역사 이해 발달은 뭐에 있까요?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이제 역사 의식의 발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역사적 능력은 그러니까 역사적 그 사고는 얼마나 많은 역사적 사고 내용을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 그 내용만 많이 알면 역사를 잘하는 거냐?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컴퓨터가 역사를 되게 잘할 수가 있죠. 저장 자체가 되게 크잖아. 많이 알잖아. 근데 컴퓨터 보고 역사를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역사적 어떤 능력이라는 거는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것도 역비판을 받아서 정보 처리 이론은 너무 역사 이해 측면만 한 부분만 봤다. 역사 능력 중에. 그래서 비판을 또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서 측면에서 이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어. 요거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이간은 이제 제시된 것이 뭐죠? 이양 대비적 방식이죠. 이양 대비적 방식. 이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간은 연령 발달 단계를 이제 비판하고 특히 환경학대법 있죠. 환경학대법 이제 지역학대법을 비판하고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충분히 어린아이들도 상고사나 고대사도 가르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그 역사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시된 게 이양 대비적 방식인데 예를 들어 성과, 사랑과 믿음, 용기와 비겁함. 그래서 이렇게 양면적인 걸 통해서 이양 대비적 방식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02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죠? 당군 신화와 관련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는 당군 신화 설명할 때 곰 토템을 가진 부족과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선진 항원 부족과 연결되고 했지만 곰 부족과 결합됐고 호랑이 부족은 탈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뭐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식으로 곰은 뭐냐면 참을 수 있고 그다음 호랑이는 성급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갖고 서로 대비시켜갖고 설명하는 방식, 이양 대비적 방식이야. 근데 이런 이양 대비적 방식은 애들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야. 애들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잘 모르는 성인들 있죠. 역사에. 그 역사를 잘 모르는 그 성인들들 이양 대비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연령에 상관없이 애들이나 뭐 어른이든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양면적인 대립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역사를 제시해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갈색책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려 말에 보면 누구와 대립됐다고 했죠? 신진사대부하고 그다음 건문세족 이 두 세력이 막 대립을 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신진사대부가 승리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역사를 도식화시킨 거야. 왜냐면 신진사대부라고 해서 권문세족과 이렇게 딱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람도 있고, 신진사대부도 오히려 권문세족도 더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 친원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하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못 가르친다.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도식화 시켜가지고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가요. 이해양 대비효과 방식. 그리고 이제 아까쯤에 했던 이제 복잡한 모습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역사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기본적인 기본 닦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혀들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지역학대 접근법. 이걸 비판했는데, 6월 지역학대 접근법은 환경학대법이야. 자, 환경학대법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 다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의 인식 발달 단계가 발달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도 그렇게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학도 보면 근현대사는 많이 알지만, 저쪽 고대사나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근현대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고대를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방법이 한국사를 많이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동양사, 뭐 서양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개념 확대를 고려한 형성된 지역대 접근법은 역사과 사회 관련 사회과 내용이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성인과 이해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린아 아동이 있어 구체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추상적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구체의 문제를 만큼 추상적 문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 또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많이 좀 들어봤어야 했는데 수평적 지체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 지체. 그래서 수평적 지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검은책을 보셔야 돼요. 검은책에 그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영희가 있어요. 영희가 국어 성적이 있고 이제 뭐냐면 수학이 있는데, 국어가 얘는 되게 잘 봐. 95점이야. 수학은 14점이야. 과학은 20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희 성적 보면 동일한 그 애들고 동일한 발달 연령대나 동일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뭐냐면 다르죠. 그럼 국어는 상당히 형식적 조작에 해당하는데 얘 수학이나 과학은 구체적 조작, 전조작에 해당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차이가 크잖아. 이걸 이제 수평적 지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영어 그 고유인지는 이 수평적 지체를 얘기할 때 인정하면서 이걸 수평적 지체라고 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냐면 약간 일시적인 것뿐이다.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자체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같은 연령대에도 차이가 있고 같은 아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 과목마다. 이런 것들 이제 비판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밑에 니은하고 미은은 이제 제가 인론이나 구상식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진적 사고를 보죠. 인진적 사고도 한 세네 번 나왔어.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 나 나올 때 됐어, 한번. 자, 원래 인진적 사고의 어떤 그 모태가 되는 것은 허스의 가설적 추동이에요. 추동.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이제 인진적 사고였는데, 여기 남색책 보시면 지금 퍼스는 원래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역사 교육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역사학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호프나 햄펠 이런 사람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자연과학자죠. 드레이도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거 언어 분석학자야. 근데 이제 역사교육과 관련된 역사학과 관련된 연구방법론이나 논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교육학 책이 남아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퍼스도 역사학자가 아니야. 이건 자연과학 철학자야. 자연과학 철학자는 각 학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 제시하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추론의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가설적 추론, 기납적 추론, 영역적 추론. 그러면 기납과 영역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영역이라는 거는 공리가 있고 공식이 있고 그 공리를 이제 구체 사례에 적용하는 게 영역이고, 기납은 뭐예요? 기납이라는 구체 사례가 있으면 그 속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죠? 어떤 법칙이나 일반을 끌어내는 게 기납이죠. 자, 근데 영역과 기납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검증 가능해야 돼. 현실 속에서. 근데 현실 속에서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갖고 저쪽 이제 천문학 같은 데 보면
저기 유라파라는 목성의 그 큰 위성이 유라파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 밑에 그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 위성 밑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는 그 생명체가 있더라.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요. 그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증명할 수 없죠. 분명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접적으로 하면. 자, 지구에 보면 그 밑에 1200m 저기 심해에 보면 그 심해에 보면 거기에 또 뭐냐면 생명체가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유라파의 깊은 곳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꺼져서 자기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가설 추출은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뭐 천문학뿐만 아니라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저기 역사학에도 쓰이죠.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타임머신 타고서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것들을 끌어다 쓸 수 있고 뭐 인류학자들도 뭐 고고 그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때 부족 생활을 이제 하려면 뭐 어떻게 해? 지금 없죠. 자기가 뭐 타임머신 가서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마존에 가서 그 비슷한 부족들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증하는 거. 자, 이런 방식이 뭐냐면 가설적 추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은 에다가 이제 인증적 사고는 가설적 추론에다 구체적인 기남을 갖다 붙일 때 우리는 인증적 사고라고 한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가설적 추론을 인증적 사고로 이제 변환시키는 사람이 역사 교육에 누구냐 하면 피셔와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먼저 피셔라는 사람이 인증적 사고를 제시했는데, 자, 이 인증적 사고의 특징, 정의를 보면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만들고요. 자료에 비추어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사고, 기납적 사고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이제 가설적 추론과 그 다음에 기납적 사고가 플러스되면 우리 인증적 사고가 한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예를 들어 실상에도 많이 이제 하죠. 뭐 영희와 철수가 있는데 영희와 철수가 맨날 손잡고 있고 뭐 뽀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뭐야? 얘네 둘이 사귄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설적 추론이고 이 가설적 추론에 따라서 그 영희와 철수의 행동의 구체적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야. 기납적 사고죠. 이게 뭐냐면 그 인증적 사고야. 왜 그 역사가 이게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역사는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기록하고 똑같아요. 자,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어떤 그 내면적인 모습보다 뭘 부각시죠? 외면적인 모습들 부각시죠. 그럼 외면을 그 속에서 나름대로 가설을 뽑아내서 그걸 검증해갖고 하면 뭐야? 내면적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증적 사고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식적 역사에서는 주로 며칠에 뭘 했고 며칠에 뭘 했고 해서 인간의 행위의 의도와 동기를 빼먹은 어떤 것들만 언급됐는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인식적 사고를 통해서 그 뭐냐면 그 속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설적 추론을 이끌고 다른 데서 검증을 통해서 인간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잃어버린 세계를 찾는 거야. 역사학에서 기록될 때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인증적 사고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계를 통해서 뭐냐면 그 인증적 사고를 통해 잃어버린 세계를 찾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필수의 견해를 이어받아서 요거를 이제 뭐냐면 부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실험 연구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관련 사건의 어떤 공통점 중심으로 먼저 그 가설적 추론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명백히 관련이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걸 기납적 추론을 통해서 상상망을 연결하는 거 이것이 그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쳐놓고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쓰라고 한 적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인증적 사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쉬웠지만 이거 나왔어요. 부스의 정의가.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이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설만 세운 게 아니라 뭐도 했죠? 실험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애들 이제 데리고 와서 어떤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자료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걸 한번 분류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구체적 분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탕으로 했죠. 그런 것도 있고 좀 수준이 높은 애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상력을 부여해갖고 창조 사고와 상상적 사고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나오면 인증적 사고는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우리 상식적 2단계라고 속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분류가 아니라 추상적 분류가 인증적 사고다. 근데 남색 책은 별다른 설명 없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다 뭐라면 구체적 단계 분류나 추상적 단계 분류나 둘 다 뭐라고 한다?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 얘들 이렇게 분류하냐? 다 누구 탓이다? 학생이 아니라 교사 탓이다. 교사가 교수 방법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방법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료학습 단계 인증적 사고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료 자체 역사를 사실 파악하고, 자, 2단계에서 역사적, 그 사료를 역사에 증거 사용되고, 외형적인 명박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사료 종합 분석하는 건다. 그 외형뿐만 아니라 내포된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인데, 그 예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다냐, 후삼국 시대 때, 건원이 그 누구한테 쫓겨났죠? 자기 아들한테 쫓겨났죠. 신검, 용검, 이런 애들한테 쫓겨났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서 왕이 다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요걸 한번 대입을 해서 보자고요.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자, 일단은 건원이 그 아들들 쫓겨난 것은 사실이죠. 일단 뭘 해야 돼? 일단 사료 자체 역사적 사실 파악해야 돼요. 근데 삼국사기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됐냐면 그게 건원이 쫓겨난 이유가 뭐야? 왕위 다툼 때문에 쫓겨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 형들이 이복 형들이 반발해갖고 그게 뭐냐면 왕을 금산사에 유폐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위 다툼하고 보이는 게 2단계야. 사료에 내포돼 있는 의미만 파악한 게 2단계고. 근데 더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왕위 다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 정책과 관련돼 있다. 대고려 정책과 관련돼 있다. 이 당시에 이제 건어는 이제 고조가 이제 백제가 고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차라리 그냥 나라를 고조한테 갖다 바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반해 그의 아들들은 강경파들이죠. 끝까지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외교 정책의 어떤 대립이 결국엔 왕위 계승 문제와 연결돼갖고 폭발돼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야? 3단계죠. 단순히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뭘 끄집어내는 거야? 역사적 개념과 지식을 토대로 서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 3단계가 우리가 볼 때 인증적 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상상력이나 감정이입이나 이걸 통해서 내면에 깔려있는 잃어버린 세계,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숨기려고 했던 거, 내포했던 의미들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 인증적 사고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증적 사고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구성주의 보죠. 네, 구성주의. 네, 구성주의인데 이 구성주의 보니까 요번에 이제 교육학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끝나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답안을 올렸어요. 일주일 뒤에. 그때 그 댓글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에 그 비고치피의 그 사회적 구성주의를 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보고 바쳤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한 문제 나왔어 교육학에서요. 자, 하여튼 이 구성주의는 삐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 엄미만의 개인적 구성주의보다는 인지적 구성주의죠. 그 다음에 이런 비고치의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비계 이론에 이제 있죠. 그래서 학생 좀 뛰어난 학생과 교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좀 떨어진 학생들을 좀 만약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 사회적 구성주의죠. 그 다음에 삐아제 인지 구성주의는 동화, 조정, 평형 이렇게 이제 단계에서 인지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 주요 내용은 지식은 외부로부터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 학습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된다. 능동적인 학습을 이제 강조하고 지식의 결과보다는 지식의 과정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이 구성주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 당시 이제 5개념과 선행개념의 의미 역할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지식 중에 상당히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선행 개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상당수가 또 5개념이 많아. 그 5개념을 뭐냐면 고칠 수 있는 것은 맥락이라고 하죠. 맥락. 그래서 우리가 동화, 조절, 평형 중에 이 맥락은 어디에 속할까요? 조절에 속하죠. 조절. 그래서 평형 넘어가죠. 그래서 맥락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에 대한 그 5개념을 뭐냐면 바뀔 수 있는 사건의 주제나 배경, 연대기에 대한 기간 같은 사전 지식들을 같이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구성주의 학습 방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맥락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역사가 이야기 형식에 담겨진 가공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내용과 탐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맥락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게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이제 고칠 수 있어요. 내러티브 같은 게 양날의 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고취시켜서 재밌게 역사를 이끌어내지만 그 내러티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공상적으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 혼의 5개념과 왜곡을 통해 그 5개념과 왜곡을 뭘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대표적인 설강사가 대표적인 내러티브 대가인데 그 내용들 보면 상당히 좀 약간 오류가 좀 많아요. 재밌어. 근데 재밌다고 해서 그 역사 사실은 아니죠. 팩트는. 예.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내러티브 중에 상당히 뭐냐면 5개념이 많고 팩트가 아닌 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마라톤 경기와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승리해가지고 열심히 42.19를 뛰어서 전령사가 죽었다.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 후에 만들어진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다 5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이 이야기는 그 원래 사운드 중에 이제 승리를 전파하게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군이 공격해 오니까 그 당시 그 아테네 전령사가 스파르타에 가서 그 도움을 요청한 그 얘기가 나중에 와전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때 이제 구성주의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 역사인식이 역사에 딱 맞는 게 뭐냐면 원래 역사적 탐구로서 그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이걸 해석하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성주의가 인식론에 맞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탐구는 구조적 영역 문제 해결을 다루고 역사적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설명을 한다. 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과 설명을 중시여긴다. 야, 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학습이 많은 정보를 획득하거나 암기가 아니라 탐구로서 역사 이해를 유도하죠. 그러니까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교과서에 있는 걸 내용을 외워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는 이거를 분석 비판하고 지식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역사는 탐구를 통해 형성된다. 지식의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역사학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어디에도 적용되죠? 모든 교과에 적용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그 평가 방식에서 구성주의적인 어떤 방법론이 도입된 것이 뭐죠? 수행평가야. 수행평가.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는. 그래서 구성주의와 수행평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 09년인가 10년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본 지식을 보죠. 대본 지식. 자, 대본 지식은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영역 누가 주장한 거냐면 이건 삐아제가 주장한 거야. 삐아제는 영역 중립인지론자인데 왜 갑자기 영역 고인지론이냐? 삐아제의 이론이 대본 지식이에요. 우리 대본 지식은 뭐냐면 삐아제의 이론에 보면 내적 지식 통합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구성주의에 이제 바탕이 되는. 그래서 동화, 조절, 평형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했죠. 이건 동화, 조절, 평형은 원래 주어진 거죠. 타고날 때부터.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인지 구조, 도식, 스키마라는 것들이 만들어. 그래서 이 스키마를 통해서 지식을 체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스키마인데 비록 이건 삐아제 이론이지만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 영역 고유 인지론에 응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삐아제 이론이지만 실제 영역 공유 인지론에서 속하는 이론이에요. 좀 약간 특이한 이론인데 자 그래갖고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동화 조절 평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통해 형성된 스키마는 새로운 그 비슷한 유형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동이 이걸 통해서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일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일잔치를 하면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생일잔치 한다고 이제 초대장을 얘들 뿌리고 그러면 얘들 선물 사오면 이제 초대를 해갖고 이제 케이크 짜들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놀고 이제 헤어지는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런 생일잔치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스키마를 통해서 계속 재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것은 이렇게 가설 조건적 관계, 인과관계, 시간적 관계, 가역적 관계. 가역적 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사물이 변화된다고 해도 결국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면 생일잔치가 끝나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생일잔치에 들어오면 원래 그대로 또 생일잔치의 어떤 모습들이 또 재현되는 거죠. 똑같은 형태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대본 지식이야. 그래서 이 대본 지식은 되게 이제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문화적 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본 지식이 사회적인 행위를 문화적 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만, 역사를 통해 대본 지식을 보면 되게 이해가 편하죠. 근데 문제는 이 대본 지식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틀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안에 뭐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5개념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5개념. 그리고 이걸 통해 내러티브도 구성할 수 있죠. 하여튼 5개념. 이 5개념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맥락이죠. 구성주의 맥락. 예,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스키마 같은 도식의 경우에는 5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 제거하지 못하는데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맥락이라고 한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나는데 스키마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키마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역사교사의 역사인식과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여긴 2번 정도 나왔다고 했지만 3번 나왔어. 18년도에도 한번 나왔을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교사가 역사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건 각자 가치관이나 역사 교육과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교사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도 달라져. 그 4가지 유형을 제시하는데 갈색 책에 잠깐 언급돼 있어요. 그 4가지 유형이. 근데 자세한 내용 검은 책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검은 책에 이제 모총의 어떤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18년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한번 4가지 유형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이제 기억하는 거야. 일종의 팩트를 기억하는 거야. 팩트. 사실. 그래갖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예요? 암기식 교육이죠. 교과서에 있는 절대적 어떤 객관적 기록을 그대로 그냥 외우는 거야. 기억이 상당히 중요해. 학습 방법으로서 당연히.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습은 교사의 설명으로 진행되고 문답이나 비교, 유추, 연상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요. 자, 인과적 이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냐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사의 체계적인 어떤 설명, 탐구식 수업, 특히 탐구식 수업을 많이 하죠. 탐구식 수업을 하면 뭐와 연결돼 있죠? 사료학습과 연결돼 있어요. 사료학습. 그래서 사료학습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찾고 사료 분석과 비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인과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유형의 이제 교사는 어떤 거냐면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행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의 동기나 이유를 이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교사는 학습 방법을 어떻게 됐어? 그에 대한 그 방법이겠죠. 그 추체험이나 감정이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왔죠. 추체험과 감정이 뭔지. 그래서 추체험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뭐야?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역할극 이런 것들, 글쓰기 수업 이렇게 해서 있고 감정은 일종의 내피셜이죠. 어떤 걸 보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방법이 이제 감정인데 전 시간으로 얘기했지만 감정이니까 추체험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뭐야?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 감정이입을 하고 나와서 그 다음 뭐죠? 추체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요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추첨에 속하지만 감정이입이 그 전 단계에 이루어진 거죠. 자, 하여튼 추천과 감정이입을 통해서 한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이제 그 교사는 역사적 평가를 되게 중요해. 판단력. 그래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다른 지식, 자신의 역사관이나 사회관, 가치관들이 종합되고, 그래서 가치 판단을 되게 강조해요. 가치 판단.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하여금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 그다음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뭘 강조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립 논쟁식 수업, 토의식 수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역사를 안다는 것이 역사를 어느 측면으로 볼 것인가,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할 것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 교수학습 방법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요걸 이제 보셔야 되고 자세한 내용은 갈색 책에 잠깐 언급됐지만 검은 책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은 책 같은 경우에는 김한종 그 교수가 쓴 건데 그 여기 뭐 책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 조직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 역사를 안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찾아서 이제 기초 중심으로 발췌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요 부분은.